저희가 며칠 동안 보내주신 그 자료, 편준범 교수의 글이죠. 권천문 박사라는 인물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엔 좀 막막하더라고요. 행정가, 학자, 또 실천적 지식인, 그렇죠. 수식어가 많죠. 국회, 법무부, 국무총리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 갑자기 한민족의 뿌리, 고대사, 심지어 민속놀이까지 파고드니까요. 네, 정말 독특한 이력이죠.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신화와 윷놀이판에서 21세기 국가 운영의 해법을 찾으려 했던 한 지식인의 머릿속을 당신과 함께 따라가 보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권천문이라도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요? 네, 보통 학자라고 하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론에 머무르기 쉽고 또 관료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니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권 박사는 신학, 행정학, 철학 이런 학문적 배경을 실제 국가 정책이라는 현실에 직접 접목시키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민족 정신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추상적인 정신이 어떻게 예산안이나 교도소 정책 같은 구체적인 현실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이번 탐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생각의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자료를 보면 그의 모든 학문의 중심에 한민족학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대표 저서 한민족 학서서를 보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단순히 한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봤죠. 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면서 인류 정신 문명을 이끌었던 시원 문명의 후예다. 아니 이건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국사책하고는 스케일이 정말 완전히 다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스케일의 차이가 곤 박사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이요. 네, 그에게 이건 그냥 오래전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심어진 식민사관, 즉 우리는 반도에 러친 약소민족이다. 이런 자기 비하적인 인식을 깨부수는 일종의 민족 정체성 회복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아하. 그의 또 다른 측,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현대사회가 겪는 수많은 위기들, 갈등, 분열, 도덕성 상실 같은 문제들이 결국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진단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으니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단순한 복고풍 주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건 퇴행이죠. 곤 박사의 생각은 오히려 변증법적이에요. 변증법적이요? 네, 활을 더 멀리 쏘려면 시위를 최대한 뒤로 당겨야 하듯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우리 민족 정신의 가장 깊은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과거는 돌아갈 곳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시각이죠. 알겠습니다. 뿌리에서 미래를 향한 동력을 찾는다. 그럼 그가 찾은 가장 깊고 중요한 뿌리는 뭐였을까요?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홍익인간 이념이던데요. 네, 홍익인간. 잠깐만요. 근데 홍익인간은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걸 21세기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 삼자. 글쎄요. 너무 막연하고 좀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현실 정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회의적인 시각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 권 박사의 연구입니다. 아, 그랬군요. 건국이념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그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즉 세상에 살면서 이치로서 교화한다는 정신이 그냥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봤나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질적인 근간이라고 해석했어요. 단순한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민족적 통치 철학이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정치인이 나는 홍익인간의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한다면 그건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나 보수주의 정치인과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산안을 짤 때 우선순위가 바뀌나요? 아니면 외교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나요? 실제로 권 박사의 삶에서 그 답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가 법무부 교화 담당관으로 일할 때의 일화를 보면 명확해져요.
당시 교정행정의 목표는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네, 그쵸. 그런데 권 박사는 이 홍익인간 철학을 적용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대상에 범죄자도 포함된다고 본 거예요. 아, 그들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인간으로 바라본 거죠. 교도소 선교방법론이라는 그의 책은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 접근을 이론화한 결과물입니다. 와.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이 처벌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홍익인간 철학의 실천적 결과인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확 와닿네요. 추상적인 이념이 교도소 담장 안의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대 이념, 민족 정신, 그리고 현실 정치와 연결.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넘기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단어를 발견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바로 윷놀이. 아니, 지금 국가 통치 철학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윷놀이가 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윷놀이 분석이 권 박사의 사유 방식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 그에게 윷놀이는 그냥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오락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작은 우주이자 우리 민족의 철학과 지혜가 압축된 문화적 텍스트였던 거죠. 문화적 텍스트요? 네, 사회통합과 윷놀이 문화라는 그의 책이 바로 그 해독서입니다. 윷놀이판에서 우주를 읽어낸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죠. 우선 윷판의 모양부터 시작합니다. 네. 둥근 원 안에 네모난 판이 있죠. 이게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인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을 그대로 본뜬 겁니다. 아, 천원지방. 네, 마치 우주 전체를 담은 스노볼 같다고 할까요? 둥근 바깥은 하늘, 즉 우주 전체를 상징하고 그 안에 네모난 판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즉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윷놀이판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우주 모델과 마주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윷판에 말이 다니는 길, 즉 말밭이 총 29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29개. 글쎄요. 권 박사는 이것이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28개의 주요 별자리, 즉 28수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유판 중앙의 점이 북극성이고 나머지 28개의 점이 별자리인 셈이죠. 와, 윷판이 그럼 천문도였단 말인가요? 그렇죠. 유판은 단순한 게임 보드가 아니라 밤하늘의 별자리로 옮겨놓은 천문도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윷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천문학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저기 봐, 저 말이 가는 길이 하늘의 저 별자리란다 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가장 놀라운 건 윷가락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외치는 도, 개, 걸, 윤, 모. 네. 이 명칭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 박사는 이게 고대 부여의 행정제도였던 사출도에서 유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출도요? 네, 돌은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을 뜻하는데 이 동물들이 당시 각 지형을 다스리던 부족장, 즉 마가, 우가, 구가, 저가와 연결된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윷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고대 사회의 정치 구조를 배우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천문학에 이어서 정치 교육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윷놀이 하나의 우주론, 천문학, 사회 구조가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권 박사는 윷놀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동체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교육 시스템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아, 그 업고 가는 거요? 네. 윷판 위에서 내 말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업고 함께 가기도 하고 상생이죠. 때로는 상대방 말을 잡으면서 경쟁하기도 하잖아요, 견제. 이 과정 자체가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공동체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어릴 때 윷놀이 하다가 말 업고 가다가 잡히면 그렇게 서러웠는데
그게 사실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배우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권 박사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윷놀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 주도했고 마침내 2022년 11월에 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철학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몬 또 하나의 사례군요. 네, 바로 그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패턴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민족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 문제에서도 이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통일 문제에서도요? 네, 냉전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던 1989년, 그는 학자로서 중국, 구소련, 동유럽을 직접 돌며 통일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론적 기반을 다진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곧바로 실천에 옮겼죠. 한라산에서 출발해 백두산까지 가는 통일 대행진을 주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행사를 넘어서 분단된 민족의 땅을 직접 두 발로 밟으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온몸으로 외친 역사적 행보였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의 통일관 역시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합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단절되었던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정신적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적 소명으로 통일을 바라본 거죠. 이런 정신 우선의 접근법이 그가 몸담았던 관료사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국회 전문위원이나 국무총리 특보를 지낼 때도 관료 조직의 개혁이나 예산 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본에는 한민족 고유의 선비 정신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사람의 정신과 가치관에 있다는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네. 권천문 박사라는 인물은 윷놀이판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고 단군신화라는 고대 이념에서 현대 정치의 미래를 찾고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 통일의 희망을 설계했던 그런 사상가이자 실천가였습니다. 맞습니다. 게다 당신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 핵심은 역사를 과거의 박제된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자산이요. 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그의 신념은 그의 모든 학문과 활동을 꿰뚫는 하나의 대전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아탑에 갇히지도 않고 현실 정치에 매몰되지도 않으면서 그 둘을 끊임없이 연결하려 했던 그의 삶은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권 박사가 환단고개와 같은 상고사 사료들을 그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고도 언급합니다. 네, 그 부분이 있죠. 아시다시피 환단고기는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논쟁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한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적 서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류 학계의 검증을 받지 않은 역사를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어떤 위험을 안고 있을까요?